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다. 무당 친구 김하연. 한소월. 그녀가 김하연을 처음 만난 건 지독하게도 무더웠던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 어느 순간부터 한소월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끔찍한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한소월은 한여름에도 혼자만 서늘한 냉기를 느꼈었어. 특히 목덜미와 양쪽 어깨는 마치 무거운 젖은 소미불을 둘러쓴 것처럼. 소월의 어깨는 항상 뻐근하고 무거웠어. 한소월의 부모님은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좋은 한약을 지어다 주셨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한소월의 상태는 갈수록 점점 나빠졌어. 소월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일조차도 힘에 부처했지.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한소월의 주변에서만 희미하게 풍기는 퀴퀴한 냄새였어. 오래된 지하실의 축축한 흙냄새 같기도 하고 비에 젖은 종이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다른 누구도 맡지 못하는 한소월만이 느끼는 냄새였어. 그러던 8월 말, 2학기 개학과 함께 한 아이가 한소월의 반으로 전학을 왔어.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하연이었어. 하연이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 긴 생머리에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를 가졌었고, 이상하게도 김하연은 전학 첫날부터 한소월을 유심히 쳐다봤어. 정확히는 한소월이 아니라 소월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쳐다보며 김하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곤 했어. 하연이 소월을 쳐다볼 때마다 한소월은 자신의 어깨에 뭐라도 묻었나 싶어 자신의 옷을 털어보았지만 한소월의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김하연의 그런 시선이 며칠간 반복되자 한소월은 점점 불쾌하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결국 사건은 일주일 뒤에 터졌어.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한소월은 수업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다가 결국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벽에 주저앉고 말았어. 소월의 친구들이 걱정하며 주저앉은 소월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그동안 한소월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김하연이 성큼성큼 한소월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김하연은 소월의 앞에 쪼그려 앉아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 그게 한소월과 김하연의 첫 대화였지. 야, 한소월, 그거 언제부터 달고 다녔어? 소월은 하연의 엉뚱한 말에 무슨 말이냐는 듯이 멍하니 하연을 쳐다봤어. 그러자 김하연은 소월의 어깨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 등 뒤에 시커먼 아저씨 하나가 원숭이처럼 딱 매달려 있는데 무겁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소월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한소월이 항상 느끼던 그 무게감, 김하연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숨 막히는 흙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계속되는 하연의 말에 소월은 숨을 흡하고 들이마셨어. 소월은 자신만 맡을 수 있었던 그 퀴퀴한 냄새까지 알고 있는 김하연을 보며 정말 놀라워했어. 김하연은 어리벙벙해하는 한소월의 반응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 원래 몸이 약해지거나 기가 허해지면 그런 잡귀들이 잘 붙어. 저 아저씨 과로사한 귀신 같은데 내 기를 빨아먹으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야. 이대로 두면 너 정말 큰일 나.
그리고 그날 방과 후 김하연은 한소월을 학교 뒤뜰에 아무도 없는 벤치로 데려갔어.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붉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와 손바닥만한 부적 한 장을 꺼냈지. 우리 할머니가 신내림 받으신 큰 무당이셔. 난 반쪽짜리지만 김하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말하며 소월의 손에 붉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어. 소월이 그 붉은 주머니 안을 확인하였고 그 안에는 굵은 소금이 들어있었어.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 소금 주머니를 꽉 쥐고 내 어깨 뒤에 있는 그걸 향해서 똑똑히 말해. 여긴 내 몸이고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당장 떠나라고. 마음속으로 말고 입으로 소리 내서 아주 단호하게 해. 김하연의 허무맹랑한 말에 소월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김하연은 부적을 소월의 교복 주머니에 넣어주며 말을 이었어. 그리고 이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너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거리 길바닥에 버려. 버릴 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날 밤에 한소월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 혼자 앉아서 김하연이 시킨 대로 했어. 붉은 소금 주머니를 꽉 쥐고서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등 뒤를 향해 있는 힘껏 외쳤지. 이건 내 몸이니까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당장 사라져. 소월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 한소월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게는 수십 배는 더 무거워졌고 그 압박감 속에 한소월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 그리고 방 안에서 괴이한 소리가 소월의 귓가에 들려왔어. 하는 무언가에 대한 미련과 원망이 가득 담긴 섬뜩한 한숨 소리가 소월의 바로 옆에서 들려왔어. 한소월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단호하게 하라는 김하연의 말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고 버텼어.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소월의 어깨를 짓누르던 알 수 없는 무게와 방 안의 냉기가 사라지게 되었어. 그날 밤 한소월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월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어. 지긋지긋하던 피로감과 어깨의 무게 그리고 그 퀴퀴한 냄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지. 소월은 날이 밝자마자 김하연이 준 부적을 들고 등굣길의 사거리에 버렸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지키면서. 그리고 소월은 학교에 가자마자 김하연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말했어. 김하연은 그저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한소월에게 말했지. 잘했어. 근데 나도 기 좀 썼더니 피곤하다. 정말 고마워 하연아. 내가 어떻게든 꼭 보답할게. 소월의 감사 인사에 김하연은 잠시 한소월을 쳐다보더니 그녀는 곧바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그 말이 앞으로 시작될 모든 일들의 서막이었지. 보답은 됐고 대신 앞으로 내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와줘. 솔직히 말해서 나도 혼자 가긴 무서울 때가 있거든. 어디를 가는 건데 무서워?